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바로 저희 세션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김치. We have professional photographer for you. So move a little bit towards right. Thumbs up, thumb up. That was perfect. Okay, then let us get started with session 3. So everyone,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ll the panelists and moderator, please. 예,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죠. 세션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글로벌 항만 협력 성공 사례와 향후 협력 방안인데요. 네, 자장을 맡아주실 피레우스 대학교 타노스 팰리스 교수님, 그리고 또 이어서 시애틀 항만청의 샘조 항만위원장님, 롱비치 항만청의 노엘 하세가바 부청장님, 그리고 알헤시라스 항만청의 헤라 르도 란달루세, I'm sorry. 네, 청장님, 그리고 대만 국제항만공사의 타이거 황 상무이사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바르셀로나 항만공사의 호르디 토렌트 사업 전략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싱가포르 해사 항만청의 사무엘 수 한국 일본 지역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floor is yours. Alright, thank.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지막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 또 아주 특별한 세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대륙의 대표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글로벌 항만 세계를 연결한다인데, 세계 대륙의 대표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성공 사례와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국제항만협회 총재이자 함부르크 항만공사 사장이신 옌스마이어 대표님으로부터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옌스마이어 대표님은 특히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혁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ake this? Yeah, it work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타노스 좌장님, 네, 기빈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시금 부산 국제항만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2020년에 인용했던 한 문장으로 제 발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둠을 원망하기보다는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이 지혜는 해온 항만업계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세션을 통해서 답을 저희가 어느 정도 얻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항만이 30% 적은 인력으로도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력 감축을 원하기 때문에 30%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이상 적임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력 부족은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아마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응전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 숙련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려 3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첫째, 자동화, 디지털화, 혁신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자동화 확대가 해운 항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견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인력 부족이라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이라는 어둠 속에서 AI와 자동화는 우리가 켤 수 있는 촛불입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계가 특정 작업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의 스킬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 항에서는 AI와 로봇을 통해 위험하고 시간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로봇이 구조물에서 높은 곳, 좁은 곳, 깊은 부분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AI를 사용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저희 항만 관리자들이 항상 직원들에게 과거에는 기계를 다루는 인력들이 망치를 들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청년 세대는 날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이 미래에도 이런 작업들, 어려운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그 위상도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우리가 이 컨퍼런스 자리에서 모였을 때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겠죠.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이미 함부르크 항의 운영 형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예측적 유지 보수 계획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항만에서 어떻게 이런 혁신의 촛불을 켤 수 있을까요? 직원 채용이라는 난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함부르크 항만공사에서는 여러분 모두와 동일한 공통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직업군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 함부르크 항에서는 몇 가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현대적인 IT 시스템을 활용하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근무 환경의 매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을 위한 발전 기회를 창출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켠 가장 밝은 촛불이라면 젊은 전문가 채용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항만의 미래 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오전에도 누가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또 체인포트 아카데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만 간 글로벌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귀중한 국제 경험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조직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크게 높였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항만협회와 체인포트 이니셔티브와 같은 중요한 국제협회들이 제공하는 전 세계적 교류의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직 내에서 이런 기회를 확보하고 잡아야 합니다. 이런 기구와 협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은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착안해서 우리 항만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항만 커뮤니티로서 이런 국제교류 기회를 어떻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귀빈 여러분. 이제는 어쩌면 가장 밝은 불꽃일 수 있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동화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판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커패시티입니다.
급변하는 해운 항만 산업에서 항만은 최대한 많은 커패시티 기회에 우리를 노출시켜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채용과 항만 운영에서 혁신의 촛불을 켰듯이 이제는 공급망에서 새로운 길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 있는 공장과 공급망의 개념을 함께 고찰해볼 것을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각 제품과 변주된 제품별로 완전히 자동화되고 친환경적이고 민첩하고 유연한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 있는 공장이 빅데이터와 자가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리스크와 편차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문을 나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공장의 의식이 전체 공급망으로 확장돼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여기서 항만은 이 네트워크의 단순한 노드가 아니라 시스템의 지능적이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한 축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커패시티 기회에 노출될 수 있게 되고 미래의 도전 과제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존경하는 파트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항만 공사들은 이런 의식 있는 공급망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항만이 전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적이고 반응적인 노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혁신을 수용하고 인력 부족을 확보라는 도전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스마트 자동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때 우리 항만의 앞길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 항만에서 켜고 있는 촛불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intervention.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받을까요? Any question from the audience? It's a great.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한 분의 질문만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르크에서 10월 8일 IAPH에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연례총회가 개최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만 청장님께 발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안의 시애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조 시애틀 항만청 항만위원님께서 시애틀의 탈탄소화를 위한 도전과 협력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샘조라고 합니다. 시애틀 항만청의 항만위원입니다. 예, 제가 BIPC에 올해로 3번째 참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 항만청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훌륭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도전과 협력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도전과 협력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애틀 항은 굉장히 대담한 넷제로의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40년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콥 3까지 포함해서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한 것이죠. 특히 이제 항만국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항만국은 규제 당국이 아니죠. 물론 이제 업계를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고 더 지속 가능한 프랙티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항만청은 규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협력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력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의 사업 분야 그리고 시애틀 항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애틀 항은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다변화된 그런 항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미에서는 가장 다각화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80여 개의 부지가 있고 시애틀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가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해서 어떤 시설인지 보여줍니다. 노란색은 카고 오퍼레이션이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마리나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곡물 터미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어업 쪽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인데요. 여기 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제공항을 통해서 시애틀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희 항만총 사업 분야 중에서 항공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다양한 사업에 걸쳐서 지속 가능성을 추진을 하면서 특히 저희는 이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시애틀은 서안에서 이제 가장 큰 크루즈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0만 명의 승객들이 시애틀에서 알래스카로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벌크, 화물 이런 것들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서부 해안의 가장 큰 크루즈선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 접근 방식이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시애틀 항하고 그다음에 타코마 항 그리고 노스웨스트 시포트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 항만에 있어서의 카고 오퍼레이션을 관장하는 거고 그다음 밴쿠버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북서부 전체를 아우르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북서부의 주요 항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영내, 그러니까 리저널한 접근 방식을 취해서 다 같이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2040년도까지 지금 이 4개 항이 모두 다 넷째를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리저널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필요하죠. 넷째로를 달성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항만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에 대한 비용이 사용자나 혹은 뭐 화주나 선사들한테 전가가 돼 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용 전가로 인해서 이제 항만의 결국 사업 비용도 결국에는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얀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물은 더 저렴한 항구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저널하게 즉 리전에 있는 모든 항만들이 다 같이 투자를 하고 똑같은 탄소 중립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 의해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코마로 가든 시애틀로 가든 밴쿠버로 가든지 간에 저희 항구들은 다 똑같은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관련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타코마 그리고 밴쿠버가 같이 결합하는 이유는 여기 이 진 초록색으로 보이다시피 이제 같은 에어쉐이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개 항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원대한 비전은 웨스트 코스트 쪽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서부 해안에 있는 모든 항들이 다 같은 목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코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린 코리도 이니셔티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부산 녹색회랑 이니셔티브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27차 당사구청회 이집트에서 2년 전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 사전 타당성 연구가 진행이 되었죠. 이 사전 타당성 연구 결과 2개의 타당성 연구가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로로 베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항과 타코마 사이에 있어서의 로로 베슬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화물과 관련해서 부산항 그리고 시애틀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지속 가능한 연료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지속 가능한 연료는 사실은 벙커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와 항구 간에 있어서 서로 잘 조율을 해가지고 필요한 벙커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선박이 지속 가능한 연료를 가지고도 4차례 연속으로 잘 운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크루와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이제 크루즈와 관련된 그린 코리도입니다. 그래서 시애틀과 알래스카 간에 있어서의 크루즈선이 되겠고요. 캐나다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민간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4개의 민간 기업들
그리고 이제 크루즈 기업들, 그러니까 실제 시애틀을 모항으로 기항하는 크루즈 선사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당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을 설득해서 협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크루즈 업계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해상업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파편에 대한 산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업계는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항공업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미 지속 가능한 연료로 다 전환이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해상업계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항공업계는 굉장히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해상업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럭도 있고요, 레일도 있고요, 부두도 있고요, 또 선사도 있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사슬 안에서 이 모든 플레이어들을 서로 연결하는 게 바로 항만입니다. 예, 그래서 시애틀 항뿐만이 아니라 어느 항이든지 간에 이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업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만이 사실은 가장 적합한 그 개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노력을 집결시키는 데 있어서 항만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이 되었든 크루즈선이 되었든 트럭이 되었든지 간에 어찌됐건 이러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오퍼레이션이 결국 귀결되고 모이는 것이 바로 항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항만이 핵심입니다. 사실 해상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해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럼 미국 서안을 조금 더 머물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롱비치 항만청 노엘 하세가바 부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어는 여기까지만 배웠습니다. 네, 아마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아름다운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먼저 롱비치 항과 10년 이상 호혜적인 자매한 관계를 유지해 주신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훌륭한 패널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 항만을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샘조 위원님과 저는 동료이고 좋은 친구인데요. 생각도 참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레젠테이션도 같은 형태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협력은 우리의 모든 주요 이니셔티브의 중심축이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곳에 계신 항만 당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항만의 성공은 항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항만 커뮤니티, 지역과 국가 경제 그리고 국가 운송 시스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롱비치 항에서는 국가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길 기다리기보다 미래의 항만을 건설하고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롱비치 항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롱비치 항은 미래 항만 구축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항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해운 항만 시스템에 역대급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인프라 투자에 2022년 11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요. 인프라 투자에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롱비치 항은 미래 건설을 위해 7억 9,200만 달러를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미래 항만은 지금보다 연결성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원에 힘입어 롱비치 항은 주 전역에 여타 항만들과 연결하고
로스앤젤레스 항과 협력해 범용 트럭 예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정보 고속도로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입니다. 롱비치 항의 비전은 미국 전역의 다른 항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다양한 항만들과 협력해서 엔드-투-엔드 가시성과 만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포트 얼라이언스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미래 항만은 친환경적일 것입니다. 롱비치 항은 부두 내 철도 설비를 확대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롱비치 항의 철도 프로젝트는 미국의 녹색 관문으로 명명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롱비치 항과 미국의 주요 철도 허브 간에 더 많은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에 교통부 장관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효율성과 속도, 신뢰성 향상 외에도 롱비치 항의 피어 B 철도 프로젝트는 청정대기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005년 롱비치 항은 최초의 녹색 항만이 되기 위한 길을 열어준 획기적 녹색 항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결과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하에서 배출 제로 항만이 되기 위한 여정도 시작했습니다. 어제 롱비치에서 저희가 배출 성과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모든 카테고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는 17%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이후의 성과인데요. 이런 모든 감축, 모든 카테고리에서 감축을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20% 증가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친환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동량은 늘리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화물 취급 장비의 무배출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트럭 무배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LA 항과 롱비치 항이 수만 대의 트럭을 매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배출 트럭은 400대에 불과합니다. 몇만 대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100% 무배출 트럭으로 2035년까지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팀워크가 꿈을 현실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롱비치 항은 녹색 선박 인센티브와 녹색 귀국성 감속 프로그램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역의 항만들과 녹색 해운 회랑을 통해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항과 싱가포르 해상만청과 함께 녹색 및 디지털 해운 회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항과는 녹색 해운 회랑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또 배터리 전기 기관차의 발전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롱비치 항은 북미 최초로 항만 내에서 무배출 기관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 무배출 운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롱비치 항의 전력 소비는 600배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비치 항에서는 녹색 수소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항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녹색 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수소허브 알치스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입니다. LBCT 앞서 구슬이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죠. 기술적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청정하고 매우 친환경적인 터미널입니다. 네, LBCT, 토요타, 퓨얼셀 에너지와 같은 파트너들 덕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롱비치 소재 트라이젠 시설은 지정된 재생 가능한 바이오 가스를 전기, 녹색 수소 사용 가능한 물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고 연소도 없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롱비치 항의 최신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어윈드 해상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2045년까지 25기가와트 해상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롱비치 항은 거대한 풍력 터빈을 조립하기 위한 400에이커 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부지는
컨테이너 터미널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관되게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부두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배출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트럭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녹색, 친환경이어야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항만에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롱비치항에서는 LA항과 서부항만 노조 ILWU, 태평양 해운협회, 캘리포니아주와 협력해 우리의 근로자들의 스킬을 향상시키고 재교육하기 위한 최첨단 물류이동 교육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협업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이 골자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추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Noel.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 서부 해안 쪽에 2개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유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헤라르 란달라스, 알헤리스라스 항만전 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강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협력을 다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산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첫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 비전과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을 그때 이야기를 했었었고 3, 4년 뒤에 저희가 다시 부산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들었었는데 이게 정말 실현된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 이 속담이 바로 이번 세션의 주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DNA이자 우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예,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항만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운영 효율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특히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안, 안전입니다. 이 보안 역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화물 취급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보안과 안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탈탄소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알헤리스라스 항의 지브랄타 해협에 있는 항구인데요. 저희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브랄타 해협은 이 지역으로 가는 주요 수출항입니다. 북남 그리고 동서를 연결을 하는 접점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서 항로와 남북 항로를 연결을 짓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해 트래픽과 관련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장거리 화물
그리고 또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화물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고 또 니어쇼어링 관련해 가지고도 예, 지브랄타 해협에 있는 이웃 항들과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브랄타 해협에서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그리고 저희 항이 주요 3개 항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선복 효율 면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홍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운영 효율에 있어서 유럽 컨테이너 항 중에 1등을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는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박의 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벙커링의 필요를 줄이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업계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항 역시 이러한 지속 가능성과 협력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항만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에 기반한 공동 의사결정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저스틴 타임의 개념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레스라스 공항 같은 경우, 항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혁신과 탈탄소를 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타쌍피 같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또한 항만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회랑을 추진하고 있고요.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 녹색 수소의 수출입 관련된 그린 코리도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배후단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에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해운과 관련된 대체유를 개발하는 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대체유와 관련된 선박의 항만의 준비태세를 강화시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연료들이 동시에 사용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과 또 프로토콜 그리고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을 위한 그린 디지털 코리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국제 입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2가지 그린 코리더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컨티넨탈 마리타임 루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RSS에서 항만청에서 관여하는 이 항만하고 그 다음에 타리파 항이 같이 이 그린 코리더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0% 전동화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유럽 항만 연합입니다. 유러피언 포트 얼라이언스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직화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얘기하지만 또 중요한 게 바로 안보와 안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 항만 연합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항만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얼라이언스가 발족이 되었고요. 올해 초부터 해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유로의 신규 장비들을 투입을 해서 컨테이너 안전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이 준수가 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선사 그리고 주들이 화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수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트레이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또 다양한 다국적 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항만이 미래의 항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함께 변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그럼 아시아로 가보도록 할까요? 타이거황 대만 국제항만공사 상무이사님께서 대만 항만에서의 그린에너지 활용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국제항만공사의 타이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부산 항만공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BIPC는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참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15년간 한국 해운 산업과 계속 접촉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 부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은 아니다. 낯설진 않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대만 국제항만공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대만의 신에너지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항만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국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두 개 부문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항만공사의 역할을 하는 MP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IPC는 항만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 대만의 항만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만 항만을 총 7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항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항 7개를 TIP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이라든지 컨테이너 화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로 혁신의 영역으로 규정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만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3개의 목표를 제시해서 달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5.2%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15.2% 차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태양광 설치 용량을 20GW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상 풍력 설치 용량을 5.6GW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만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전략의 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대만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12개의 주요 전략을 규명했습니다. 이 12개의 규명에는 풍력과 태양광, 수소,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비롯해서 다양한 탄소 중립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2대 전략을 대표해서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항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상 풍력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3단계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2단계에 있는데요. 5.5GW를 상용화하는 것이 2025년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은 추가로 10GW의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이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나 시행사, 제조, 엔지니어링 지원,
조달과 보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 해상 풍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더 타진하면서 항만이 여기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51메가와트급의 수소 전력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목표 발전량은 891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수소의 주된 목표는 바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만에 현재 몇 개의 산업이 있는데요. 수소 충전소가 있고요. 타이파워 기업이 있습니다. 또 가스 공급사가 있고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으로는 항만 신에너지 산업 개발 기회와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 7개의 국제 상업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IPC에서 관리하는 이 7개의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이런 각각의 항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터빈 사전 조립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타이중에 있는 해상풍력 발전소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안핀 항만 경우에는 중요 수중 기초 창고와 저장을 위한 설비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타이페이, 가오슝에 있는 제조 구역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터빈 부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품들이 이곳에서 제조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내 인력들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저희가 잘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중 항에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TIPC의 모든 자회사들이 이곳에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상 풍력을 위해서는 선박의 운영과 해상 풍력 설비의 운영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O&M 서비스를 타이중 항만을 중심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이미 대만 국제항만공사 TIPC에서는 태양에너지 투자 산업을 턴키로 입찰 마친 바 있습니다. 또 항만의 7메가와트급 태양광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녹색 에너지를 항만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수소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 항만이 에너지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행사들과의 협력 가능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의 전통적 모델을 넘어 타당한 사업 모델에 참여하고자 다양한 당사자들과 양해 각서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계획 중에 일부를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65헥타르의 녹색 에너지 존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해상 풍력과 수소, 녹색 에너지를 바로 이곳에서 개발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이외에도 새로운 에너지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력, 파력, 바이오매스, 해양 에너지의 경우에 특별히 이제 조력, 파력, 조류 에너지, 온도차, 염분차 발전 같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수화항은 특별히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 평가 항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범 검증 평가 항만으로 해상 파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매스 가스화로 전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계획도 저희가 향후 가능성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항만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만 국제항만공사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나아가게 되면서 대만 내에서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새로이 건설된 타이완의 대만의 터미널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곳에 있는 항만 터미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presentation. Actually, in all 예, 감사합니다. 예, 4개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이니셔티브 역시 항만과 항만 간의 협력이 또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대륙에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은 호르디 토렌트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사업전략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산과 바르셀로나 간에 있어서의 혁신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예, 그래서 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파트너십도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아프리카 대표분은 안 계시지만 아프리카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 항만공사의 사업전략 본부장이기도 하고요. 또 med포트 어소시에이션의 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 바르셀로나 B2B 로지스틱스의 GM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직함, 즉 B2B 로지스틱스를 대표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간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씩 부산에 방문을 했었다가 올해는 이번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예, 항만청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또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B2B 로지스틱스의 대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B2B 로지스틱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1년에 부산항만공사와 그리고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간에 조인트 벤처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51%, 바르셀로나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정부가 함께 추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페인 공공청 그리고 한국의 해수부가 함께 또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B2B 로지스틱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한국과 남유럽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 간에 있어서의 물동량을 증가시키고 또 물류 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항만청뿐만 아니라 2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있어서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두 항만 간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2021년에 B2B 로지스틱스를 처음 설립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잘 몰랐었습니다. 제 첫째 딸이 K-팝 팬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15살, 16살이었었을 때 저한테 같이 한국 드라마 보자라는 얘기들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배우들을 좀 봤었습니다. 그때 좀 재밌구나라는 생각만 했었지 사실 한국에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의 뭐 드라마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정말 팬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 바르셀로나에서도 보면은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B2B 로지스틱스 처음 생겼을 때는 바르셀로나에 한국 레스토랑이 9개만 있었는데 지금은 40여 개입니다. 또한 한국의 가수들이 바르셀로나를 자주 방문을 해서 음악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 그렇게 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주고 있고 또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살고 있고 또 바르셀로나에 소비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나라 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와 서울 간에 있어서 이제 1일 직항도 개설이 되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직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과 바르셀로나 를 이동하는 것도 이제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에 사실은 서울과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과 한국 간에 있어서의 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항구 간에 있어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 바르셀로나로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다양한 물류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꾸로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 수출하는 기업들의 지원 니즈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하냐라고 할 때 일단은 보관 창고,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웨어하우스는 한국 물류 회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징이나 아니면은 관세, 보세 창고, 뭐 식품 창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스페인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럽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요. 또한 관세, 부가세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냐라고 할 때 일단 2023년도 작년이었죠. 보시게 되면 부산발 바르셀로나행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이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바르셀로나는 유럽 철강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이 많은데요. 많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바르셀로나로 전기차가 수출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에서 조립이 된 다음에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될 때 저희 회사를 통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물건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바르셀로나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동량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저희는 여러 한국 기업에서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이 스페인이나 혹은 바르셀로나 남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태웅 로지스틱스 같은 이러한 회사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만 해도 부산항과 바르셀로나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해상 전기 서비스가 3편 있었는데 이제 5편으로 늘어났고, 또 바르셀로나 인천 간의 직항편도 매일 현재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보시게 되면 지금 환적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홍해 사태로 인해서 이제 화물들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트랜짓 타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한 10일에서 15일 가까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태가 굉장히 큰 악재인 거죠. 그런데 아까 알헤르시라스 항의 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자지구에서도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만, 홍해 사태로 인해서 희망봉을 우회하는 이러한 항로의 흐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일시적인 것이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오히려 이제 혜택을 봐가지고 바르셀로나 항의 물동량은 23%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 첫 8개월간에 한국과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뭐 화학무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저가의 대량 물건들을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수출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컨벤셔널 베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운임을 아끼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벤셔널 쪽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23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트래픽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B2B 로지스틱스가 취급하는 물동량도 12%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TM, 그다음에 화장품, 타이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현재 저희가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두 개 항만이 함께 그리고 두 개 국가의 정부가 함께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훌륭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사무엘수 싱가포르 회사 항만청의 한국 일본 담당 지역 본부장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MBA를 싱가포르에서 해서 또 더 친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회사 항만청의 지역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무엘수입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부산 항만공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사실 이달 초에 한국 해양 주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는데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부산이 정말 역동적인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과 한국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입니다. 도쿄에 올해 싱가포르 상만청에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많은 시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해양 산업은 다양한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상만청에서는 벙커링 허브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컨테이너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벙커유의 상당 부분 싱가포르에서 소진이 됐습니다. 바이오 연료와 LNG를 활용하고 있고 친환경 연료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PA와 PSA의 차이가 뭔지 오늘 어떤 분께서 물어보셨는데요. MPA는 정부 기구입니다. PSA는 항만 운영사입니다. 저희는 교통부 산하의 법정위원회고요. MPA 해상항만청의 경우에는 항만청이자 항만 규제 당국 그리고 항만 증진을 하게 되는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잘 아실 텐데요. 큰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전략을 IMO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컨퍼런스가 우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터미널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항만 터미널을 탈탄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만과 마찬가지로 자동화를 고려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터미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매립을 하는데 간척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소재 중에 50%는 사실 재활용 소재입니다. 다른 건설 사업에서 활용이 됐던 것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간척지를 만들 때조차도 기존에 있었던 자재들을 재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적시 선박 도착 JIT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 서비스 예약 시에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고요. 항만용 선박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항만 내에 있는 소형 선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협력입니다. MPA는 사실 전기라는 개념 잘 모릅니다.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싱가포르 내에 5척의 전기선이 있습니다. 항만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5척의 선박은요.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구현한 것입니다. 업계의 의향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 항만용 선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고요. 이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함께 협력을 해서 구현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 조달이 필요하죠. 업계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요청을 했고 업계가 우리 쪽에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것을 함께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파이낸싱과 보험 부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협업의 결과물로 이런 전기 선박이 구현되었습니다. 저희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죠. MPA에서는 연구소와 함께 충전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을 했고요. 그건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충전소를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가? 여기서 역시 업계의 제안서를 받아서 업계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어떻게 이런 항만용 선박 충전소를 설치하고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의 컨셉을 선정을 해서 시범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업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다양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력, 조력, 태양 에너지 다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해양 선박 연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연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메탄올의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의 메탄올 벙커링을 시도했고요. 올해 2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영역들에 저희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이 벙커링을 실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난 12월에 역시 의향서를 발표를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계로부터 받았습니다. 메탄올 벙커링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았고요.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라이센싱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요가 어디서 발생 가능한지를 함께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가를 타진하는 것이죠. 라이선싱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를 먼저 잘 갖춰야 됩니다. 좌측 하단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만은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한데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모니아에 대한 수요를 취합하고 암모니아와 전력에 대한 수요를 한데 결합함으로써 저탄소, 무탄소, 암모니아 전력 생산과 벙커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6건 받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섹터, 다양한 산업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수요들을 한데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디지털 해운 회랑을 위해서 이 회랑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실크 얼라이언스에도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대륙이 함께 모였고요. 로트르담과 저희가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LA, 롱비치, 일본, 텐진, 오시아나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항만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훌륭한 발표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신 발표 내용 들으시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제 잘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죠? 질문하시는 분? 예, 오른편에 또 저 뒤쪽에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먼저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조르비님께 호르띠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들었는데 부산과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실제로 물동량도 늘어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제 질문은 어떤 성공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파트너십이 성공하는데 어떤 요인이 기여를 했습니까? 저는 바탐에서 왔는데요. 바탐은 현재 새로운 신앙을 구축하려 가고 있고 많은 나라의 파트너들이 와서 함께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협력을 성공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 바르셀로나 가능 파트너십에서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자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전형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항에 계시는 분들의 태도와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좋고 또한 전문성과 프로페셔널리즘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항은 로테르담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미스터 심하고 제가 거의 매일매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본사에 있는 분들하고도 잘 협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적절한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외부 파트너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물론 수요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수요가 없다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적인 성공 요인은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근로 시간이 긴 거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금요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편으로 마이크 건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네, 잠깐만요. 네, Can 알겠습니다. you wear your receivers for interpretation? 네,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Do you hear the?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에 동아대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한치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무역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화물 운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사나 터미널 운영사 같은 그러한 집단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항만 관계자분들의 약간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Take the first stab at it.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사가 이러한 대체 연료 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항만이 이러한 수요들을 집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체 연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규모의 경제력입니다. 특히 이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충분한 규모의 스케일로 추진을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메탄올 같은 경우 보시면은 벙커링유 대비해서 4배나 지금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 연료의 진환을 위해서는 최소한 가격 등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가격 등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혹은 IMO에서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세수를 녹색유 쪽에 보조금으로 주는 이러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선사가 대체유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만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규제 당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지속 가능한 연료와 관련된 표준이나 규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를 만들어서 최대한 이 마찰을 줄여서 원활하게 연료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코리도가 중요하고 벙커링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핵심이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절한 전환을 도와야 됩니다. 첨언을 하자면요. 학생분께서 참석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업계의 미래가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게 될 텐데요. 롱비치 항만에서는 20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린 포트 정책이 도입된 지 내년이면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규제 당국, 그리고 규제, 인센티브, 그리고 업계 파트너들과의 마스터 플래닝을 통해서 이런 매끄러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아마 내일 대폭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함께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클린 트럭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계를 설득하게 되면서 청정 트럭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10억 달러 가까이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의 모든 당사자들이 탈탄소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클린 트럭 그레이트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TU당 10달러를 저희가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선사들 이제 청정 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식이죠. 지금은 재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전력 공급 업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충전소를 만듦으로써 경로를 세워 나가고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협력을 하고 공조의 노력을 기울이고 전력 공급 업체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주요했다는 거죠. 또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In the sense,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예, 가장 저렴한 녹색 에너지는 안 쓰는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효율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웨이팅 타임을 12% 줄이면서 이미션이 10%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만청으로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 있죠. 바로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고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까 다른 연사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연료를 다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떤 연료가 최종의 승자가 될지, 어떤 종국의 에너지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한 가지만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화주들이 되겠는데요.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사들에게 압박을 해서 같이 이러한 탄소 저감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온쇼어 퍼 서플라이라고 해서요. 결국 탄력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고, 유럽 항만에서도 여러 다양한 투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30년까지는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의 주요 항들은 다 이런 시설들을 구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OPS라고 하는 것을 저희 항구에서도 내년부터 도입을 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는 계속해서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에너지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하되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만은 3대 선사가 있습니다. 양밍, 원하이, 에버그린 이 세 개가 대만의 선사인데요. 양밍은 추가 조치는 없습니다. 원하이와 에버그린의 경우에는 신조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만 항만에서는 어떻게 이 친환경 선박에 적합한 새로운 연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연료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대만 항만에서 주된 관심사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When it comes to the 예, 에너지 관련해서 앞에 IAPH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사실 사용할지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일 관련된 인프라 수백 킬로미터를 투자를 했었다가 몇 년 동안 사용이 안 돼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잘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이 좋은 투자 프로젝트로 판명이 됐습니다. OPS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억 2천만 정도 OPS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루즈십 그리고 페리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OPS와 선박이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투자를 했는데 지난주에 첫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좀 베팅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암모니아냐 메탄올이냐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암모니아가 좋은 베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이미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한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협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만은 자연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요. 시장의 세력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흉내내서 움직이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메탄올에서 이제 의향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업계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세션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체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요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컨소시엄이
유럽 기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메탄올을 수용하고자 하는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는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메탄올에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드렸다는 거예요. 항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파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통해서 협업을 독려하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그렇게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에도 좀 물어보고 싶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공 사례, 협력의 좋은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다른 항만하고 잘 협력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또 겪어야 됐던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모두가 다 그냥 협력하겠다 이렇게 한 건가요? 이 다른 포트와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I think the greatest challenge that we face as an industry is 예, 사실 업계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미지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도 마찬가지로 미지입니다. 메탄올이 굉장히 유망하긴 하지만 메탄올이 정말 미래 연료가 될 거냐 아무도 보장 못하죠. 암모니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다른 대체유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수십 수백 달러의 많은 돈을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는 인프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의 발전 방향하고 인프라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업계가 좀 수렴이 되어서 특정 프랙티스를 같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규제가 있어야만 확실성이 제공이 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MO하고도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정부와 정부 간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 업계를 제대로 규제를 마련을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실제 투자를 하는 데서 확실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뭐냐면 다들 지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누구도 잘못된 투자를 하는 앞서서 바보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일반적인 관점에서 협업에 있어서의 어려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MPA에서 오신 분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린 디지털 쇼핑 코리더 MPA 싱가포르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간에 이 협업이 정말 효과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세 기구가 공동의 철학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와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로저 오님께서 계시는데요. 새벽 5시에 막 전화를 싱가포르랑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건의 MOU를 전 세계 항만들과 체결했습니다. 카오슝과 지난달에 체결했고요. 부산항과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런 계약, 이런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게 될 때 확실하게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준석 사장님께서도 2주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직접 오셨어요. 물류센터를 부산 항만공사에서 오픈해서 그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자매항이기 때문에 기쁘게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협업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리더십이 전환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리더십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결국 핵심 질문은 내가 같이 협력하는 항만 혹은 기업들이 얼마나 오픈마인드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이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렸었고 지브랄타 해협의 협력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다른 이웃국들이 있지만 저희가 초반에는 원래는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 관리를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협력하고 어느 부분에서 경쟁하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백으로 가릴 수는 없지만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공통의 비전 하에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 그리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 간의 대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TIBC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만에도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사전에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항만의 사례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유럽 항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특정 영역에 있어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부산 항만과 저희가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항만 공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대화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main difficulty 예. 포트와 포트 간에 있어서 협력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어려움은 시차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I think 네,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랑 협력하고 싶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관심사와 업무 스타일이 달라요. 먼저 이제 워킹 모델이 달라요. 싱가포르이 그린 코리도에 서명을 했는데 싱가포르 로테르담과도 이제 이 그린 코리더 서명을 했고 롱비치 LA 항과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도 이제 서명을 했는데 저희한테 하시는 질문이 그럼 이 MOU가 국가 간 MOU냐 항만청 간의 MOU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이 우리 쪽이랑 체결한 그린 코리더 이 협정은 또 다른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관계를 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각각 단계별로 당면하게 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탱커족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컨테이너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세그먼트 쪽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탱커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자.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시간을 좀 더 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라는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세션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시간 30분짜리 세션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탁월한 7분의 연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탁월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ell, I think it was 예,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그러한 패널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또 여러 인사이더의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었었고요. 또한 사실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대책유가 현재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래를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좌장님 그리고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탁월하게 시간 관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